조금 슬픈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마음에 드시나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17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전부 1위였습니다. 그럼 2017년에 대한민국은 살기 좋았나요? 아니요. 2017년은 대한민국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 중이던 국가 리투아니아가 2018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집계된 기록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2위로 밀려난 거고요. 그나마도 다음 해에 곧바로 다시 1위를 탈환합니다. 국가 붕괴 수준으로 내리꽂히고 있는 출산율 문제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죽는 국가입니다. 이 정도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구수의 비율을 참고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또 우리의 국가가 될 확률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약 0.65% 정도 되겠네요.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인도에서 태어날 확률은 17.8%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날 확률은 17.7%. 다행히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기회의 땅 미국이 세 번째인데 확률은 4.23%입니다. 그 정도 확률이면 괜찮지. 완전 해자네. 아니, 혹시 모바일 게임 하시나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국가가 무엇이고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국가란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결사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폭력은 다시 대내적인 폭력과 대외적인 폭력으로 나뉘는데 조금 거칠게 정리하면 각각 경찰과 군대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폭력적인 단체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폭력의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 안정을, 대외적으로는 국가 존속을 지향한다는 의미죠. 인류의 긴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폭력이 잘 제어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인들의 성품이 그만큼 선량해진 거라고 해석하는 긍정적인 학자들도 몇 명 있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가 자기 역할을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세계는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많은 국가가 탄생하거나 사라졌으며 또 많은 국가가 세력을 불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이 시기의 국가들이 혹은 사람들이 특별히 악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돌입한 무한경쟁 속에서 공존의 방향, 다시 말해 그럴듯한 공동의 원칙을 찾아내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각기 다른 공동체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상대와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공동체 안의 모든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았고 보호했고 징발했습니다. 성공한 국가는 남았고 실패한 국가는 사라졌고요. 그러는 동안 근대 국가의 형태는 다들 비슷해졌습니다. 마침내 보편적으로 생존하는 방식을 찾아낸 거죠.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618년 독일 지방에서 발생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충돌로 빚어진 종교전쟁은 점차 유럽 국가들의 이점 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해 무려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건 서양에서 벌어진 최초의 국제전이었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맺어졌는데 이는 곧 최초의 근대적 국제협약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이전까지 민족이나 종교 혹은 문화로 끈끈하게 뭉친 공동체에 불과했던 기존의 국가관념에 주권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가지는 주권은 영토 내에서 발휘되는 최상위 권위입니다. 주권자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위가 그렇듯 주권 역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에 인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겠죠? 이 속담은 국가가 가진 주권의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잘 나타냅니다. 서로의 주권에 불간섭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전쟁을 끝낸 베스트팔렌 조약은 각 나라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목적을 가진 국제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고 3년이 지난 1651년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근대 국가의 새로운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을 한 권 써냅니다.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문장으로 유명한 리바이어던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 놓인 인간은 마치 근대 이전의 국가들처럼 생존을 위해 끝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특정한 주권자에게 양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영국은 잉글랜드 왕국이었으니 여기서 주권자는 왕이 되겠지만 사회체제에 따라 귀족이나 인민 대표로 풀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홉스가 국가를 이루는 다수의 국민과 소수의 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일종의 계약관계로 보았다는 것이니까요. 홉스는 이걸 신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회계약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양도하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설명한 폭력의 행사 권한입니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폭력은 곧 주권자의 폭력이기도 합니다. 주권자는 국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국가 구성원을 향해 언제든지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 폭력은 압도적이고 또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절망적인 시절로 돌아가고 말 테니까요. 주권자의 폭력은 외부의 침략을 막고 내부의 혼돈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홉스의 관점에서 본 국가의 권한은 언제나 개인을 앞섭니다. 이것이 국가주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룰 테지만 국가주의는 국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지 본질이나 당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국가의 본질이나 당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관이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논쟁적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할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바님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국가가 뭔지 몰라?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이 범죄자가 저지르는 폭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권자에게 권한을 양도했는지를 떠올리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바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죠.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폭력은 국가의 존속,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만 발휘되어야 합니다. 인민에게 강력한 권한을 양도받은 주권자의 안위조차도 공동체보다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홉스가 괜히 신약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홉스는 전제군 주제를 지탱할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리바이어든을 썼지만 신약을 지키지 않는 주권자는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당대의 왕권 신수설과 정면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왕당파 소속 활동가들과 가톨릭 성직자들 모두가 홉스를 싫어했습니다. 홉스는 오랫동안 왕당파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가톨릭의 재판을 두려워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것과 비슷한 주장을 펼친 사상가가 동양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어때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자박질주였습니다.